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68명으로 늘었습니다만 직접 클럽을 다녀온 사람 중에서 신규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번 주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입영 군인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오는 수요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학년별 격주제 혹은 격일제 수업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개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도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는 모두 11,010명, 전일 0시 대비 1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난 10일과 11일에 30명대를 기록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일부터 15일까지는 20명대를 유지하다가 그제 집계부터 1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13명은 국내 발생이 6명, 해외 유입이 7명입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1명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모두 262명이고 평균 치명률은 2.37%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걱정이 가장 큰 부분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인데요. 현재 4차 감염이 2명으로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68명입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환자가 89명, 이들로 인해 전파된 환자가 79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는 4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됐는데 모두 관악 46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2명이 해당됩니다. 먼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관악구 46번 확진자가 자신의 지인인 도봉 10번 환자를 감염시켰고 다시 도봉 10번 환자가 도봉구 소재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같은 노래방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2명을 감염시켰습니다. 서울 구치소 교도관 1명은 이 2명 중 1명과 지난 9일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4차 감염 사례가 된 겁니다. 또 다른 4차 감염 사례 역시 노래방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관악구 46번 환자와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방을 이용한 강서구 31번 환자가 감염됐고 이 강서구 31번 환자의 직장 동료인 노원구 28번 환자가 감염된 데 이어서 이 환자의 딸까지 감염돼서 노원구 29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도봉구 가왕코인 노래방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시간 다른 방을 이용한 사람들이 관악구 별별코인 노래방에서는 확진자가 이용하고 나간 지 3분 뒤에 같은 방에서 노래를 한 사람들이 전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 별별코인 노래방 역시 확진자가 이용한 노래방 내부 다른 방에서 노래한 사람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도봉구와 관악구 소재의 노래방 2곳 모두 같은 공간이 아닌 노래방 내부의 다른 방을 이용한 사람들이 감염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같은 방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진 걸까요?
네, 방역 당국은 지금 굉장히 좁고 밀집해 있고 또 환기가 불충분한 코로나 노래방의 특성이 감염 전파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에 주목했는데요. 보통 노래를 부르고 나올 때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이때 야외가 아닌 복도로 공기가 확산이 돼서 주변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노래방 내 공기 환경을 조절하는 공조 시스템을 원인으로 보기도 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예상으로는 그 환기가 잘 되지 않은 그 부분이 가장 큰 전파 요인이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한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킨 959 콜센터 관련 확진자 수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는 735명으로 전일 0시 대비 5명 늘었습니다. 이 중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93명으로 98명의 집단 감염을 기록한 959 콜센터 확진자 수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집계된 신규 확진자 4명은 모두 이태원 클럽 확진자였고 이 중 1명이 멕시코에서 입국한 송파구 확진자였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에서는 4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156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75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내용과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시려는 분들은 오늘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을 당초 예정됐던 지난주 월요일에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는 서울사랑 상품권은 서울 전역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6월 18일까지고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5일 동안은 하루 2,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서울사랑 상품권 10,000원권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모든 상품권 사용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고요. 이 기간 동안 다 쓰지 못하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 제로페이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와 함께 서울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그중 지역사회 감염이 6명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좀 멈칫하는 모양새거든요.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168명입니다. 클럽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이 지역사회 발생 1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요. 계속 이제 20명대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잦아든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서 중대본은 이번 클럽발 전파가 신천지 교회같이 아주 폭발적인 대규모의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발병이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6일까지 이태원 클럽 사례와 관련해서 검사를 받은 건수가 6만 1,000여 건이나 있고 또 4차 전파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클럽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또 이 문제보다도 그들을 통한 어떤 N차 감염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이 클럽발 확진 말고도 또 대구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조금씩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어제 지역사회 감염자 6명 중에 5명이 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였고 1명이 대구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였습니다. 이 1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전에 검사하는 이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요.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 감염이 워낙 많이 대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 7,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나 대구 지역을 방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요. 대구는 워낙에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을 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는 군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면서요? 네, 중대본과 국방부는 오늘부터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군으로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의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이 혹시나 하는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은 취약검사법을 활용해서 향후 8주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또 매주 6,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에서 이렇게 진단검사를 대대적으로 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자가 대부분이 2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특히 20대 발병률이 높은데 이들 중에서는 증상이 약하거나 혹은 무증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군에 들어오게 되면 이 집단 발병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군은 단체 생활을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고3 학생들의 개학도 다가오면서 예방과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계속 더워지다 보니까 마스크가 답답하다고 계속 벗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날씨가 더워지고 또 습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마스크가 계속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종 지하철이나 이런 데를 타다 보면은 마스크를 벗으시는 분들 혹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이 코 아래쪽을 내려서 입만 가리시는 분들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인 노래방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이제 CCTV를 보면은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더 많이 됐다는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지더라도 이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코와 입을 완전하게 덮고 이 코 부분의 와이어를 잘 눌러서 얼굴에 잘 밀착되게 하시는 이런 착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그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정말 일상화, 생활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에서 받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현장 신청이 가능해진다고요? 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이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는 현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카드 같은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휴된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고요. 기업계 카드인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이나 삼성카드 고객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카드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대카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또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이 역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은행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가신다면 이 대리 신청도 가족분들이 가능하고요. 예. 또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온라인으로 이 신용 체크카드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네. 다음 날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가급적 신청 즉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신청도 오부제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분들, 그리고 내일은 2 또는 7인분들 이렇게 신청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공적 마스크 구매부터 계속 이 오부제 방식을 적용을 해왔으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헷갈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 오부제로 받았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부제 적용이 끝났으니까 언제든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대출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7개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일명 코로나 대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이고요. 이 대출 전체 규모는 총 10조 원입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 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신청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또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고 만기는 5년입니다. 금리는 기본 연내 3에서 4% 정도인데 이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 오부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 혼잡을 막기 위해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안내해드린 사항들 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 또 서민들 생활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상황도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471만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150만 명을 넘었고요. 또 러시아는 어제 확진자가 9,200명이 추가되면서 28만 명에 육박해서 영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습니다. 네. 브라질에서도 어제 하루만 14,000여 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누적 23만 명이 돼 전 세계 4위로 올랐습니다. 또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하나씩 봉쇄 조치를 푸는 모양새입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관광객을 받기로 했고요. 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인접국과 국경을 잇따라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전국 해수욕장을 재개장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국제선 항공편도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여름철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경을 좀 봉쇄 조치를 푸는 모양새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국가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더 이상 감당할 수는 없다, 힘들다 이렇게 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예. 또 일본은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5명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은 이번 주 안에는 일본 전 지역의 긴급 사태를 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상황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문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국내 발생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인이 안 된 클럽 방문자도 많은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예, 이 이태원 클럽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2차 피크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그나마 이번 주말 동안 보면서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하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약간은 걱정을 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진을 가져오면서 소소하게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그 지역사회로 2차, 3차, 이제는 4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이 첫 4차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됐는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접촉 인원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00여 명이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5차, 6차 감염 가능성도 남아 있거든요. 특히나 장소가 교도소인 만큼 더욱더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5차, 6차 감염 가능성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태원 클럽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말을 지나면서 어쨌든 확산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에 네. 애초에 우려했던 2차 유행의 발원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지나면서 아마도 계속해서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의 3차, 4차, 5차 감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또 집단 감염의 고리를 형성할지 말지가 이제 가장 관건인데 어쨌든 방역 당국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태원에서 시작된 유행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그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편으로는 큰 걱정을 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번 주에 나올 4차, 5차 혹은 6차 감염이 다른 집단 감염의 고리를 형성할지 않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4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사례죠. 관악구 노래방에서 2차 감염된 확진자의 콜센터 동료인 40대 여성과 또 10대 딸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딸이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거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것 또한 4차 감염인 셈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 이태원발로 여러 가지 확산세가 진행되면서 4차 감염의 사례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로 인해서 지금 코인 노래방에서의 그런 감염이 2차, 3차로 또 전파되고 있는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가족 관계는 밀접 접촉을 한다거나 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어머니, 딸 이쪽의 전파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콜센터, 그리고 노래방, 클럽 이런 밀집 지역에서의 이런 노출들이 꽤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런 지역에서의 우리 내부에서 실내에 그런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나 지침이 조금은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강화된 매뉴얼로 실내에서의 활동을 할 때는 뭔가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위험 밀집 시설들에 대한 어떤 방역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이 클럽발 감염 외에도 또 하나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노래방을 통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에서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 역시도 서울 관악구의 코인 노래방을 방문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태원발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노래방, 특히 코인 노래방을 통한 네. 전파의 가능성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사실 노래방이나 혹은 노래방과 흡사한 업태를 가지고 있는 유흥시설에서 그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감염 사례를 포함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경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인 노래방 관리에 대해서는 그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감염 사태를 통해서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노래방, 코인 노래방 구분할 것 없이 노래방에 딱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굉장히 용이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비말이 쏟아지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비말들이 뭐 마이크라든지 뭐 탬버린이라든지 아니면 자석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곳에 다량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게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문 손잡이나 혹은 화장실 등등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꼭 매개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말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대화를 할 때 쏟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미처 가라앉지 않은 비말이 남아있다가 혹은 일단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나간 후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비말을 흡입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의 조건들을 이 노래방이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래방을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별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업주에게만 맡기지 말고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서 꼭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반드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환기를 시키고 네. 그리고 또 뭐 마이크 손잡이라든지 뭐 탬버린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의자 같은 건 뭐 굉장히 철저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소독제를 뿌리고 한 번씩 닦아내는 정도의 일시적인 방역 조치 같은 것들을 하고 손님을 받는다면은 그래도 훨씬 더 감염의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노래방 감염 사례에 대해서 앞서서 TBS 문숙희 기자와도 이야기를 좀 나눈 부분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같은 방이 아니라 다른 방을 사용한 그 이용자에게 전파가 된 네, 그렇습니다. 사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서울시 방역당국에서는 이 코인 노래방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비말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약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코인 노래방의 공조 시설 같은 것에 설치에 관여를 한 이 전문가들한테도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다들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한 가능성은 코인 노래방에서 일단 이용을 한 다음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잠깐 문을 열어놓는데 네.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부유하던 비말이 복도로 나가가지고 그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요. 예, 가장 제가 보기에는 노래방에서 그 전파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이나 손을 네, 통해서. 물건이나 손잡이. 왜냐하면 손잡이를 통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비말이 쏟아진 다음에 이제 손에 이제 다량의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손잡이를 이제 잡고 나갈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새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손잡이를 잡고서 문을 닫겠죠.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마이크에도 묻고 또 얼굴에다가 손도 댈 테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때 마스크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마스크에 더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손쉽게 집착하는 게 예. 여전히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례, 노래방 사례에서는 그 부유하는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신다는 생각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에 나온 비말이 공기 중에 8분 이상 부유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또 노래방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이보다 좀 더 그 오래 부유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의학적인 근거를 보충하는 또 논문 보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공동 연구를 한 결과를 보고한 거고요. 네.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통은 레이저를 통해서 이 뿜어내는 비말을 시각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사람이 말할 때 1초에 수천 개의 비말을 분사를 한다고 하고요. 예, 수천 개의 비말. 이 중에서도 작은 비말이 있고 예. 큰 비말이 있는 거죠. 근데 작은 침방울이 공기 중에 평균 그런 8분 이상 떠다닐 수 있다는 거고 이 작은 비말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또 가까이 얘기할 때 충분히 그런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하나의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 내가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비말의 그런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더 잘 써야 된다라는 하나의 또 지침으로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번 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와 연관이 없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바로 청주에서 나온 30대 확진자인데요. 보건당국은 이태원 클럽과는 연관성이 없는 확진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또 다른 감염원을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져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사실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태원발 유행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이태원에서 유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네. 한 명 혹은 두세 명의 최초 전파원으로부터 이태원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작 용인 66번을 비롯해서 이태원에서 최초의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을 두세 명이 도대체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의 전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게요. 방역 당국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태원 집단 감염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청주 사례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네. 처음에는 청주 사례도 이태원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게 수도권에서도 있었다라는 게 이태원 집단 감염의 시작점에서 확인이 된 것이고 예. 또 충청권에서도 그런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청주 사례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들을 이런 사례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사례가 어떤 약한 고리랑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태원과 같은 집단 감염을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사그라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 뭐 5차, 6차, 4차 감염자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대량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예. 비슷한 일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 약간 우리들이 조금 더 좀 강화된 접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것도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숨은 감염자들이라고 해야겠죠. 조용한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감염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떤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뭐 연결고리를 찾아내기도 너무 어렵고 최초 감염원을 알 수도 없고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발적인 어떤 방역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중대본에 따르면 한 명은 격리 중에 병원을 갔고요. 또 한 명은 산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위반 사례들이 방역 상황에 어느 정도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마 14일간의 이런 자가격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유혹이 있을 거지만 이것을 잘 준수하는 것이 내가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국가에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스스로의 그런 유혹을 좀 잘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안심밴드라는 착용, 이것도 4월 27일 이후에는 이탈자에 한해서 의무사항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벌써 이 무단 이탈자가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심밴드를 착용한 분이 30여 명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이런 강제 조치를 하기 이전에 본인의 그런 솔선수범이나 그 의무의 준수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이탈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결국엔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고 혹시 저 사람은 뭐 그런 바이러스 보유자, 이탈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은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의 질서가 깨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가 한 번씩
다시 한번 준수하고 꼭 힘들더라도 참여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역을 잘 치러올 수 있었던 것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지금 언급해 주신 어떤 질서의식, 시민의식 뭐 이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항상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경북으로 잠깐 가볼게요. 경북에서는 신규 환자가 사흘째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2, 3월에 급증했었던 그 신천지발 지역 감염이 이제 종식이 됐다고 봐도 될까요? 종식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종식 기준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 정도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잠복기가 지나고 두 번째 잠복기까지 지날 때까지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감염에서 연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을 때 종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지금 신규 환자가 사흘째 0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사흘째 0명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0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야 네. 이제 대구 경북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실은 대구 경북에 신천지에서 시작되는 집단 감염의 큰 유행은 끝났지만 예.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출처불명의 감염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에도 숨은 감염자들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뭐 완전히 종식됐다라는 판단을 할 때까지는 그 어느 시점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군요. 그런가 하면 어제 아침에는 코로나19로 러시아에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교민 239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러시아 교민 특별 항공편이었는데요.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혹시나 나오더라도 이 방역만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에 러시아가 모스크바 등에서 이게 전 주민들이 자가격리를 네. 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예. 생필품이나 그런 의약품 구매 시에만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입국을 원하는 그런 한국 교민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자국민의 보호의 중요성이 이번에 감염병 시대에 국가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서 이런 원하시는 분들을 입국시켜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사회에서 2주간 그렇게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자가격리 잘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K-방역에서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을 하게 되시겠고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책임감 있게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들 이런 부분에 협조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 수요일이면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20일에 고3 학생들의 등교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등교를 미뤄달라는 국민청원도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등교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개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방역 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게 바로 방역당국과 정부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실은 개학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면에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하면서 대입을 고려해서 등교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수능 시험에 미뤄졌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뭐 고3 학생들이나 고3 학생들의 학부모 또 뭐 대입과 관련된 일정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방역 면에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 당국의 결정이고 아마 방역 당국에서 이제 몇 차례 우려를 표명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교육 당국이나 혹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일단 가보자라고 해서
고3 등교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책 결정권자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몇몇 학교의 케이스들을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학교 현장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몇몇 이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정말 적나라하게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고3 교실은 수업 시간에는 교회 예배당이고 예.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이태원 클럽과 같은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 만약에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전파가 굉장히 용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3들이 뭐 무리하게 등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장단컨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여러 학교가 되었든 한 학교가 되었든 확진 환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다니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짧으면은 보름에서 길면 한 달 정도 모든 곳이 올스탑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게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집안 여건이 좋거나 혹은 학부모들이 관리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아마 가정학습을 하겠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아이들과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아이들 사이의 형평성, 네. 그건 또 어떤 식으로 또 할 것인지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어제 차관님께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실 내에서 전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 한 학급에서는 수업을 하고 한 학급은 뭐 영상을 통해서 그 수업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근데 이게 학교 현장마다 다르거든요. 네. 교실의 밀집도가 다르고 그리고 네. 남은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도 학교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반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학교 현장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거기다가 분반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의 학생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그 자택 수업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군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학교에서 집단 감염의 고리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저러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은 네. 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이 개학 문제가 워낙 그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교수님 의견도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예, 저도 뭐 그 학부모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런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점심 시간에 아이들의 접촉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괴로운 일이라는 거는 거의 충분히 알고 있죠.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면서 한번 이번에 시행을 해보는 건데요. 그럼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 저는 뭐 긴급 보육을 통해서 지금 어린이집은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면서 한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시행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계속 시행을 하면서 아마 수정이 되고 만약에 감염의 노출이 높아진다 그러면 온라인이 더 강화되는 시스템으로 예. 보완이 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번에 예정대로 고3 학생들을 등교시킨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보완할 부분에 대한 개선과 어떤 그런 논의들이 지속이 되겠지요. 네, 이번에는요, 해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린이 괴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 WHO에서도 이 어린이 괴질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어린이 괴질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번역하자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또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요. 염증이 전신에 발생하면서 여러 기관에 퍼지게 되는 그런 예. 건데요. 지금은 유럽이랑 북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고 네. 코로나19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증후군에
걸린 분들이 코로나에 더 노출이 많이 돼서 사실 중복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보통 이런 신종 질병이라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유럽, 북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추세를 좀 더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코로나19와의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도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가능성을.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지금 WHO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이 괴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가능성, 원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사 중이라고 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발생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4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이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병했다라고 WHO에 보고를 한 지 136일 만인데요. 그 사이에 사망자는 30만 명을 훌쩍 넘었고 정말 전 세계적 유행, 비상, 재난 사태가 지금 초래가 된 상황이지요. 이런 전 세계적인 확산세는 과연 언제쯤 좀 잠잠해지게 될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또 기다리고 기원하는 바인데요. 네, 약간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뉴스에서는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프리카나 남미 또 인도네시아 등등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확진 환자의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또 확진 환자들 사이에 전파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반구가 좀 잡히는 듯해도 지금 남반구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들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도 브리핑해 주셨지만은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그 여름 휴가의 관광 특수를 벌이지 못하는 그러게요. 것 때문에 네. 일단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하루 수백 명 혹은 1,000명 이상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좀 풀어서 관광객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용인하겠다라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으로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서로 섞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데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의 고통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처지가 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결국은 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끝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아무리 빨리 해도 1, 2년 이내에는 백신이 나오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견이 갈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러 나라에서 초고속 작전을 펴서 최대한 빠르게 만들겠다 하더라도 이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체제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치료제를 기대하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